자, 앞 시간에는 경영 전략의 전체 흐름을 한번 보셨고요. 요 두 번째 시간에는 다시 앞으로 와서 비전 설정은 미래 나의 모습, 환경 분석은 현재의 나의 모습,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전략 수립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비전 얘기는 끝냈고, 환경 분석 안에 외부 환경 분석을 먼저 하고 내부 환경 분석을 나중에 한다. 외부 환경 분석은 기회와 위협 분석, OT 분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분석 기법이 굉장히 많지만 제일 유명한 게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인데,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은 이런 그림을 갖고 설명드리면 됩니다. 아마 이거는 앞장에 있을 수 있는데 2페이지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을 5 force 모델이라고도 그래요. 5 force 모델.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회사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 중에서 영향을 주는 5개의 주요 세력, 5개의 힘, 이걸 이제 5 force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 골격은 뭐냐면, 우리 회사한테 물건을 파는 공급업자 또는 공급자, 우리 회사 물건을 사가는 구매자, 여기는 기존 경쟁자, 이렇게 한번 3개를 먼저 상상시켜 놓고, 이 세 흐름, 공급자로부터 기존 경쟁자, 구매자, 이 흐름을 보통 수직적인 요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직적인 경쟁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도 중요한 용어 중에 효율과 효과 비교 이런 얘기 이제 한 것처럼, 이제 경영학에 또 중요한 용어가 하나 또 나왔는데, 수평과 수직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수직이 뭐냐? 수직은 원재료 공급, 제조, 판매, 이 흐름을 수직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수직적인 거는 보통 나중에 문제풀이 보시면은 위하고 아래로 설명할 때가 있고요. 위하고 아래, 또는 앞하고 뒤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앞하고,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같이 나눌 테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는 상류에서 하류로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상류, 하류. 그래서 이 수직적인 그 관계는 원재료 공급, 제조, 판매 라인을 말하는 것인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앞뒤로 얘기할 때도 있고 위아래로 얘기할 때도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수평도 있는데, 수평. 수평은 뭐냐면 같은 레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조는 제조끼리, 판매는 판매끼리, 재료는 재료끼리. 그걸 우리가 이제 수평적인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수직은 방향성이 있고요. 어떤 방향이 있고, 수평은 그냥 같은 레벨끼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평적인 요인도 많겠지만은, 그 중에 나한테 영향을 행사하는 나머지 두 세력이 뭐냐면은, 하나가 잠재적 진입자,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제, 이 정도로 해볼게요. 이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데, 그러면 이 5개 주요 세력이 나한테 기회냐 아니면 위협이냐,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한테 기회냐 위협이냐, 이건데, 예를 들면 기존 경쟁자가 많아요. 그럼 나한테 기회일까요 위협일까요? 이 경영학은 대부분 들어보시면 알지만 상식이거든요. 대개 그냥 상식적으로 다 돼요. 그래서 기존 경쟁자가 많으면 나한테 위협이다, 경쟁이 심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공급자가 많으면 이건 나한테 기회일까요 위협일까요? 공급자가 많으면 기회지. 왜? 나한테 팔겠다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나한테 팔려고 부탁도 할 거고 저자세를 취하겠죠. 그럼 내가 고자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매자가 많으면 이것도 기회가 돼요. 나한테 살려고 하는 자들이 많으면,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인데,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산업, 고정비, 픽스드 코스트,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산업, 유사한 개념으로 규모의 경제가 주로 나타나는 산업,
규모의 경제. 이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는 또 반대말이 범위의 경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그중에 오늘은 일단 규모의 경제를 먼저 소개해봤는데,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 똑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원가 절감을 추구하는 생산을 규모의 경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똑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기계와 자동화를 거칠 때도 많고요. 또는 뭐 그러니까 종업원들의 숙련도도 높아질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원가가 절감되고 가격이 절감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산업, 규모 경제가 나타나는 산업일 때는 기존 경쟁자를 분석하면 나한테 기회일까요, 위협일까요? 일단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을 할 건데 생각을 좀 해보세요.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산업,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뭐 선박, 뭐 이런 게 다, 그쵸? 뭐 컴퓨터 생산 이런 것들 다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산업이에요. 그러면 기회일까요, 위협일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위협인데요, 위협.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특히나 불황기에, 요즘 이제 불황기잖아요. 불황기에 이 기존 경쟁자들 경쟁에서 이런 산업에서 규모 경제가 많이 드는 산업에서 특정 기업이 가격을 엄청나게 낮춰서 시장이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엄청 낮춘다는 건 뭐냐면은 원가보다도 낮게 가격을 매겨요. 그래서 손실 보면서까지 가격을 내려서 출혈 경쟁, 그래서 손해 보면서까지 가격을 낮춘다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불황기니까 소비자들이 힘드니까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 혜택을 주려고 가격을 낮춘 거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이런 회사들이 특히 불황기에 가격을 대폭 낮추는 행동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대표적으로 경쟁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가격을 낮추면 경쟁사도 낮추지 않으면 못 따라와요. 걔네들 낮춰야 돼. 그럼 나도 출혈이면 쟤도 출혈이에요. 둘 다 손해가 나. 그죠? 그럼 결국 누가 이기는 거죠? 결국은 총알이 많은 회사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더 버틸 수 있는 회사가. 그죠? 그래서 손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회사가 망하는데, 쟤네들 다 망하고 나 혼자 남으면, 그 다음에 나 혼자서 이 전체 시장을 다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산업은 특히나 그 고정비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엄청 많이 드는 산업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도 거의 없어요. 힘들다고. 그 시장을 내가 다 무주공산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냐면 그게 삼성이에요. 삼성. 어디서? 반도체 시장에서. 그죠? 자, 삼성 반도체가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죠? 기업인데 가격을 보통 한 1년이나 2년 텀으로 계속 이제 품질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가격은 또 절반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뭐 256 D램 뭐 이게 유행하고 있는 상황일 때 512램을 내면서 얘는 뭐 한 10%까지 가격 낮추고 요거를 뭐 예상 가격보다 절반 낮춘다. 이렇게 해서 가격을 팍팍팍 낮춥니다. 선제적으로. 그러면 다른 반도체 산업들 기업들 다 따라와야 되는데 삼성만 살아남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되게 그 전에는 반도체 유망 기업이 대만하고 독일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 중소기업식으로, 그러니까 전문화된 기업이에요. 반도체만 하는 기업. 근데 삼성은 반도체 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가전이 있기 때문에 가전에서 남는 거 갖고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반도체가 손실이 나더라도.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시장이 조금씩 그냥 나머지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은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가 3나라 정도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 정도만 남고 마켓시어는 삼성하고 뭐 SK가 거의 60-70% 이상을 차지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 그냥 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알면서까지 끝까지 가격을 낮춰서 너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라고 막 밀어붙이는 거를 신문에서는 무슨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들어보셨어요? 치킨 게임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치킨 게임이라고. 자, 치킨 게임은요, 이게 지금 그 서양 젊은이들이 외길에서 자동차를 저쪽 끝에서 이쪽 끝에서 동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외길인데. 그래서 막 서로 막 정면을 향해서 막 가다가
겁쟁이가 이제 겁이 나는 사람이 이제 이게 운전대를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돌리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운전대 안 돌리고 끝까지 간 사람이 이긴 거고 돌려서 피한 사람이 진 거예요. 그런 게임 한다고요. 그래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 돌리면서 넌 치킨이다. 치킨이 겁쟁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된 거고 뭐 그거보다 더 옛날에는 이제 중세시대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말 타고 서로 그쵸? 이렇게 쫙 이렇게 막대기가 쫙 박아 있고 서로 반대 방에서 한창 들고 가면서 그쵸? 너가 죽는 내가 죽는 해보자 그런 식의 게임을 하잖아요. 그런 게 치킨 게임이라고. 그래서 이 치킨 게임의 승자가 삼성이에요. 어디서? 반도체 시장에서. 그죠? 그러면 그렇게까지 가격을 낮추면은 이 기존 경쟁자들은 경쟁이 너무나 심한 거기 때문에 위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위협이다. 예를 들어서 잠재적임자를 대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데 고정비가 많이 되는 산업, 즉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산업이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산업이다. 그러면은 기회일까요, 위협일까요? 이번에는 분석 대상이 기존 경쟁자가 아니라 잠재적 진입자예요. 그럼 기회일까, 위협일까? 이땐 기회라고. 왜냐하면 못 들어와 쉽게. 엄청난 그 수업료를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겁난다고.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에 지금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옵니다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 포토의 산업구조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외울 게 아니라 어차피 결론은 기회 아닌 위협이거든요. 오냐 티냐만 따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냐 티냐. 그래서 제일 델리케이트한 것만 제가 두 가지 소개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고정비가 많이 들어도 어디는 위협이고 어딘 기회예요. 이런 걸 우리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공급자 이게 많으면은 무조건 기회냐 위협이냐 아니라 여기 많으면 기회인데 여기 많으면 위협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그것만 따질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외우지 마시고 그것만 따질 줄 아시면 된다. 자, 그런 다음에 그냥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포토의 산업구조 분석이 단점이 두 개가 있어요. 단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점 뭐냐면 산업 내에 모든 기업을 다 대상으로 분석한다는 거예요. 모든 기업 대상으로 분석. 이게 첫 번째 단점이에요. 산업 내 모든 기업 대상을 분석한다. 두 번째 단점은 정태적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단점, 산업 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두 번째 단점, 정태적 분석이다. 이런 건데, 자, 산업 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왜 문제점일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나랑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도 분석하고 있으면 너무 시간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모든 기업을 다 분석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전략군 분석이라는 거예요. 전략군 분석. 그래서 잠깐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장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 시장이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그 많은 기업을 다 분석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진짜 직접적 경쟁자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동차 시장을 몇 개 전략군으로 나누는데, 자동차 시장 나누는 방법이 이 X축을 일단 품종이 다양하냐 아니냐 이렇게 쪼개보고, Y축은 가격이 높냐 안 높냐 이렇게 한번 쪼개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는 위치가 이쪽에 있어요. 품종 다양하지 못하고 가격은 저가 경쟁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기아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가 되게 비슷해요. 그죠? 품종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일본의 도요타라는 회사는 품종 엄청 많고 전 세계 대상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가 경쟁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도요타라든지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되게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자동차 대리점 가시면 자동차가 뭐 많아봐야 서너 대만 이렇게 진열돼 있잖아요. SUV 계열 한두 개, 뭐 일반 뭐 세단 계열 한두 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본만 여행 가시면은 이 도요타 매장에 가시면은 도요타 매장이 건물로 돼 있어요. 1층, 2층, 층층별로 한 층에 막 제 기억으로는 한 100여 가지가 쫙 있어서 거기 뭐 놀이 시설도 잘 돼 있고, 그쵸? 그다음에 뭐 볼 것도 많고 막 그러더라고. 층별로 이 정도로 다양하다고 여기가. 또 여기는
뭐 잘 아시는 롤즈로이스나 뭐 부가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계열이라고 마이바흐라든지 이런 뭐 이거는 이제 브랜드 이름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지. 그러면은 이 롤즈로이스라는 이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이거 한 대 살 돈이면 이거 한 10대는 살 수 있어요. 가격 차이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쪽을 관심 갖고 있는 그 소비자가 이거에 관심 있나요? 관심 자체가 없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이동 장벽이라는 게 있다는,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현대자동차는 얘네들만 분석하면 된다는. 그게 너무 범위가 넓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랑 같은 전략군에 있는 회사들만 분석하자. 이게 첫 번째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태적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태적이라는 걸 쓰는데 요건 제가 다음에 문제풀이방 가서 해드릴게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정태적에서 동태적 산업구조 분석 요런 도구가 있는데 요거 다음에 제가 해드릴게요. 이건 써놓기만 하시고 요 더 있는 것도 다음에 하고 일로 바로 올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관심사항은 내부 환경 분석을 이제 하자는 것인데, 그 내부 환경 분석은 결국은 강점 아니면 약점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 강점 아니면 약점 분석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자원이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다음에 재무 자원,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이에요. 대개 자원이 그 세 가지인데 이 자원을 가지고 강점화하겠다, 이걸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강점이냐 약점이냐 찾기도 하고 강점으로 만들고 약점으로 만드는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 전에 잠깐 요거 하기 전에 요거다 제가 좀 더 근본적인 게 하나 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이 우리가 강점 약점 분석의 대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조직의 구조, 나중에 설계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직의 문화, 그다음에 이제 자원, 그러니까 조직의 자원, 요렇게 먼저 해놓을게요. 조직의 이 세 가지가 우리 회사가 강점이냐 약점이냐 이걸 분석하는 세 가지 도구인데, 그 중에서 얘네들은 조직회의론 가서 배울 거다.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하자. 엄청 중요해. 여러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직회의론 가서 하자. 그리고 지금은 자원 얘기만 하자. 그러고 나서 요걸 요거다 쓸게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재무 자원. 그죠? 얘네들 가지고 강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게 강하냐 약하냐 이걸 보자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강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재무 자원. 그럴 때 또 어떤 분들은 생각 깊게 안 하고 인적 자원이 우수하고 풍부하고 물적 자원 우수하고 풍부하고 재무 자원 우수하고 풍부하면 된다,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경영전략의 관심은 이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얼마나 잘 믹스하느냐에 있다. 믹스. 얘네들을 잘 믹스해서 강점으로 가져가는 것이 주요 관심사.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하는 거. 그죠?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믹스하느냐? 그럴 때 대답이 창조적 적합성을 발휘하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적 적합성을 발휘하면 돼. 그 창조 적합성 발휘 생소할 수 있는데 그 요 말은 반대말이 뭐냐? 그냥 적합성이에요. 그냥 적합성, 창조 적합성. 이게 좀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적합성은 뭐냐면 이건 뭐 다윈의 그죠? 환경에 대한 적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맞게 잘 적응하면 돼, 이런 정도예요. 좀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면 옷을 벗고 날씨가 추워지면 옷을 껴입고 그거예요. 이건 그냥 적합성.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한 정도. 그런데 창조적이 붙은 이 적합성은 뭐냐면 이전에 아무도 한 번도 써먹었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얘네들을 믹스해내는 거예요. 아무도 한 번도 써먹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창조 적합성 발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대답이 스트레치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트레치. 그리고 스트레치 하면은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요 두 가지 용어를 제가 소개하면 되는데, 스트레치라는 건 뭐냐면 목표를 향해서 쫙 뻗치는 거예요. 스트레치. 근데 어떻게? 달성이 좀 어려운 목표, 달성이 어려운 목표를 향해서 쫙 뻗치는 게 스트레치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고 이 정도 서 있고 저기 지금 도착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제 키나 리치를 봤을 때 상당히 달성이 어려운 목표거든요. 그럼 제가 저기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백목도 좀 활용하고 아니면 마이크도 좀 활용해서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달랑말랑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치가 보다 달성 어려운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향해서 쫙 뻗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 자원들이 창조적으로 적합성이 창조적으로 잘 믹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쉬워서 쉽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아예 전업으로 공부한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예 직장인이라서 파트로 공부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야간하고 주말만 이용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그동안 공부해 보니까 하루에 5시간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5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하루에. 그런데 목표를 어떻게 세우냐면 하루에 7시간씩 하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달성이 어려운 목표를 아예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달성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7시간 달성하기 위해서 5시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 화장실 갈 때도 책 들고 가야 돼요. 거기서 10분 더 늘어나고, 또 지하철 타고 움직일 때 책 봐야 돼. 스마트폰 보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은 7시간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5시간 30분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30분 때문에 학교 가는 거예요. 보통 수험생들 능력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공부량 차이도 별로 없어요. 교재도 별 차이가 없어. 다 비슷해. 그런데 1, 2점 때문에 학교 가고 떨어지는 거거든. 1, 2점이 어디서 나온다? 내가 5시간 30분, 요 30분 한 것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자원들이 그냥 최대한 저 목표 하나를 위해서 믹스가 되는 거예요. 딴 거 하나도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이걸 위해서 그냥 최대한 하루에 10분이라도 더 늘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레버리지는 보통 지렛대라고 해석하시는데, 이 놀이터에 가면 시소 있잖아요. 시소.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누르면 반대편이 올라가서 여기는 내가 재밌잖아요. 근데 원래 시소는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아요. 힘도 똑같고. 근데 지렛대는 그것이 아니라 이 중심점이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예를 들면은 이걸 우리가 투입이라고 해보자. 투입 누르는 거, 그렇죠? 이만큼 올라가는 게 산출이라고 해보자. 올라가는 거, 그렇죠? 그러면 남들과 똑같은 투입을 했는데도, 투입은 똑같은데도 산출은 훨씬 큰 산출이 나온다. 이게 뭐다?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죠. 남들과 똑같은 3시간 공부해도, 3시간씩 똑같이 해도 성과는 한 사람은 70점, 한 사람은 90점 나옵니다. 그게 레버리지 효과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공부하신 여러분, 특히 이제 직장도 갖고 계시면서 공부하신 분들한테, 공부라는 게 뭐 공부 시간이 많을수 좋은 건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항상 전략적으로 공부하셔라.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투입해도 더 좋은 성과가 나오고, 똑같은 성과가 나와도 더 적은 시간으로 이제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공부량의 욕심을 너무 많이 갖지 마시고 그 공부의 퀄리티를 높여갖고, 그러면 저 집중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똑같은 공부를 해도 더 좋은 성과가 나온다. 이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다? 창조 적합성. 이전에 아무도 한 번도 써먹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이 자원들이 잘 조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다? 스트레치를 잘해야 돼요. 스트레치. 달성 어려운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향해서 쫙 뻗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 이쪽은 예니까 제가 지울게요. 이쪽은 필요하시면 수업 시간 중간에 사진 찍으셔도 돼요. 잠깐 저한테 스톱한 다음에 찍으셔도 되니까
상관없고 혹시 뭐 나중에 꼭 필요하면 이제 온라인 돌려보셔도 되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소개된 게 전략 수립은 3단계인데 첫 단계가 기업 전략 수립하는 것이고 관심은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방향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향이 세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방향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공격 전략 아니면 성장 전략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가 유지 전략, 하나는 공격 대신에 방어 전략 또는 축소 전략. 이렇게 세 가지 용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략이. 그러니까 경영학을 외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세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크게 나누면 두 가지고. 어쨌든 이 공격 전략, 성장 전략, 유지 전략, 방어 축소 전략은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공격 성장 전략은 이게 우리 회사예요. 여기 회사인데 이렇게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외부 쪽으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겠냐, 적극적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뻗쳐나가려고 하는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축소 전략은 회사가 이만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줄이자는 거예요. 줄이자. 그죠? 화살표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이거 줄이자. 그러면 유지 전략보다 회사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일로 보내고 여기 있는 거 일로 보내고 얘는 뭐 일로 보내자. 이런 식으로 큰 틀은 유지한 채 내부의 구조를 좀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동의어가 뭐냐면은 우리 스트럭처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리스트럭처링, 구조. 스트럭처를 개선하자. 구조를 좀 바꾸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요쪽을 자, 우선 여기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럼 공격 전략은 방향이 외부에 관심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깥쪽으로 뻗쳐나가는 거. 이걸 디테일하게 경영학적 용어로 얘기하면은 목표가 세일즈, 매출을 늘리거나 마켓 쉐어를 높이겠다 이렇게. 매출이나 마켓 쉐어. 그죠? 근데 이 세일즈, 매출을 늘리려면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은 요거는 소비자를 볼 줄 알아야 돼. 소비자. 그죠? 마켓 쉐어.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라고 이제 앞으로 해석을 할 건데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면 경쟁자를 볼 줄 알아야 돼. 경쟁자. 그래서 경쟁자의 어떤 약한 점을 잘 찾아서 뺏어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소비자든 경쟁자든 다 여기다 쓸게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소비자든 경쟁자든 회사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관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런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그냥 신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외형을 키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외형을 키운다. 그렇죠? 몸집을 키운다 이거지.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시면요. 상대방하고 싸워서 이기기 전에, 근데 싸우기 전에 일단 몸집을 키워가지고 뭐 코브라도 그렇고 공작새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거대하다 크다는 걸 막 보여줘갖고 상대가 위압감을 느껴서 못 덤비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도 내가 여기서 제일 세, 내가 제일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내가 주먹도 세,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외형을 키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얘네들은요 목표가 뭐냐면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목표가. 근데 이익 극대화하는 거는 관심이 어디 있다? 이건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 있다. 그러니까 이 둘을 이제 차이점을 아시면 돼요. 경영학이란 건 서로 반대 개념을 잘 이렇게 맞비교하면서 가시면 되는데 여기는 세일즈나 마켓 쉐어 높이는 게 목표라면 여기 이익 높이는 게 목표고, 그렇다면 이거는 바깥에 외부에 관심 있는 거, 내부에 관심 있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 두 가지 중에서 아래 거 방어 전략, 축소 전략에 해당되는 용어 몇 가지 일단 소개하고 다시 갈게요. 여기 방어나 축소 전략의 제일 유명한 용어는 뭐냐면은 매각, 매각 또는 뭐 유사한 개념으로 아웃소싱도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영어로 얘기하면 스핀오프 아니면 스핀아웃, 유사한 용어로 분사 이런 용어도 있고, 그 다음에 디베스티처 이런 용어도 있어요. 디베스티처. 자, 우리가 이제 매각이라는 거는 요만큼을 잘라서 외부에 파는 거예요. 요만큼 잘라갖고 외부에 팔아. 그러면 회사가 줄어들잖아요. 그게 이제 매각이고, 아웃소싱 비슷하고, 이 스핀오프, 스핀아웃, 분사 세 가지가 다 비슷한 말인데, 요거는 이렇게 자르긴 했는데, 요게 우리 회사예요, 사실. 그냥 자른 거야, 이렇게 쪼개. 큰 한 회사를 작은 두 회사로 쪼갠 거예요. 그게 분사예요. 스핀오프, 스핀아웃, 뭐 분사 거의 다 비슷한 말이, 그죠? 그 디베스티처는 뭐냐면, 디베스티처는요, 그 디베스티처란 그 단어 안에 디베스트, 다이베스트란 단어가 들어 있어요. 다이베스트. 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인베스트란 단어의 반대말이에요. 인베스트는 뭐다? 이건 투자잖아요, 투자. 그래서 인베스트는 내 돈이 나가면서 내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인베스트는. 그러면 디베스트 또는 다이베스트는 여기서 베스트란 단어가 영어로 이게 의미가 뭐냐면 던지다. 이건 안으로 던지는 거고, 이거는 그 반대 방향으로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방향. 돈이 이거는 나가면서 몸집이 커지는 거고, 이건 거꾸로 몸집 작아지면서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이베스트, 디베스트. 그래서 요거 매각이랑 같은 용어예요. 매각 같은 용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일로 와서, 그러면 이 기업 전략이 총 세 가지지만 의미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위에는 이건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 전략이고, 밑에는 좀 소극적 전략이다. 위에는 바깥을 바라보고 이건 내부를 바라본다. 그러면 이 아래 그 이익 극대화가 왜 내부를 바라보는 거냐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다음에 제가 회계학 가서 할 텐데, 손익계산서라는 걸 보시면, 손익계산서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 이거예요. 되게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하면 수익에서, 수익은 저기는 매출이랑 같은 말이에요. 매출하고 같은 말이에요. 수익은 여기서 비용을 빼면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 유지나 방어 전략은 이 수익을 높이는 쪽이 아니에요. 수익을 높이는 건 여기 있으니까. 수익은 높이지 않는데 이익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이익을. 그러면 얘가 일정한데 얘를 높이려면 어떻게 되죠? 얘를 낮추면 된다. 여기는 관심이. 그래서 비용 낮추는 건 어디다? 이게 내부다. 비용을 낮추는 관심이라면, 이래서 형광등이 지금 전기세 요즘 오를 텐데 비쌀 건데 이거 다 켜지 말고 홀수계만 켜라. 아니면은 오전 2시간 켜고 쉬었다가 뭐 점심 2시간 켜라. 그쵸? 인건비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종업원을 잘라라. 다 뭐예요? 내부에 관심 있는 거예요. 여기는 소비자를 빨리 설득해서 더 많이 사게 해라. 경쟁자 포션을 뺏어와라. 이거 외부, 이건 내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공격적 전략과 방어적 전략, 또는 적극적 전략과 소극적 전략 하실 수 있고, 자, 이 세 가지 전략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어딜까요? 셋 중에. 항상 우리는 어디가 주로 시험에 잘 나온다, 출제자들이 뭘 좋아한다, 이거 아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셋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이거죠.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여기서 좀 더 갈 거예요. 더 갈 건데, 그 주로 여기가 중요한 일이 뭐냐면, 기업은 수명이 어떻다고 가정하냐면 무한하다라고 가정. 무한하다. 우리 인간은 수명이 유한하다라고 가정하거든요. 그런데 기업은 수명이 무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한하려면 계속 성장해야 돼. 그래서 성장이 기본적인 패턴이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쪽 시험에 잘 나오고, 이쪽은 주로 여기는 객관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잘 나오냐면 면접 같은 데 잘 나와요. 면접은 현실을 반영해서 묻기 때문에, 네가 이게 현실 감각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지금 되게 어려운데 이거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시험은 이거보다는 이쪽이 더 잘 나와요. 이게 더 중요하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결정하려면, 그러니까 일로 갈래, 이게 방향성, 일로 갈래, 일로 갈래, 일로 갈래 정할 때 여기에 각 사업부 평가를 거쳐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사업부들을 평가해서 이게 난지, 이게 난지, 이게 난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업부 평가하는 도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BCG 매트릭스라는 게 있고 하나는 G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엄청 유명한 거예요. BCG 매트릭스, G 매트릭스. 근데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어디 가서 마케팅 가서 나중에, 오늘은 그냥 소개만 해놓고 BCG랑 G는 엄청 중요하다, 나중에 할 거다, 이 정도 하고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요번 시간에 또 하이라이트 얘기인데,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셋 중에 얘가 중요하다. 공격 전략, 성장 전략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뭐 지울 수도 있고 안 지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가 중요하다 보니까 뭘 배울 거냐면은 얘 절차, 성장 전략, 공격 전략의 절차를 제가 소개할래요. 성장하는 절차를 소개할 거예요. 자, 여기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은 개별 기업이 수직적 통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각화하는, 자, 요 절차가 중요해요. 개별 기업이 성장하려면 성장하는 절차가 수직적 통합을 먼저 하고 다각화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직이란 말이 이제 오늘만 해도 벌써 두 번째가 나왔는데, 경영학에서는 수직과 수평을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수직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 방향성이죠. 원재료, 제조, 판매, 이 흐름을 일단 수직적 방향이라고 그래요. 원재료 공급에서 제조에서 판매, 여기서 이제 통합하는 걸 수직적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다각화는 뭐냐? 다각화는 신제품, 신시장, 제품도 새거, 시장도 새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다각화라고 불러요. 나중에 제가 더 깊게 들어갈 때 설명할 건 뭐가 있냐면은, 이 제조회사가 이렇게 해서 판매회사를 통합해서 이걸 하나로 만들면 이거 통합한 거거든요. 이런 통합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방통합이라고 불러요. 전방통합. 근데 반대로 이 제조회사가 얘를 통합해, 원재료 쪽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 두 개를. 그럼 이거는 후방통합이라고. 그래서 전방 후방이라는 말이 중요한, 제가 아까 수직적인 거는 위아래로 얘기할 때도 있고 앞뒤로 얘기할 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방이랑 후방이 다른 말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전방이 어디다? 소비자 방향이 전방이에요. 후방은 원재료 방향이 후방이에요. 그래서 수직적 통합은 전방 통합, 후방 통합이란 말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경영학은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경영 마인드가 중요하고, 경영자는 방향 설정과 순서 결정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직적 통합을 먼저 하고 다각화를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얘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한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이거 바꾸면 안 되나? 다각화 먼저 하고 수직적 통합 나중에 하면 안 되나? 안 돼요. 일반적으로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얘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한다. 왜 그럴까요? 자, 가장 큰 대답이 수직적 통합의 위험과 다각화 위험의 크기가 다른데, 어디가 위험이 더 클까요? 당연히 여기 크지. 왜 그러냐면 이건 그래도 내가 하고 있는 분야랑 연관된 분야예요. 내가 사용하는 재료, 내가 판매하는 그 시장과 어느 정도 연관된 분야인데, 이거는 완전히 다 새 거예요. 새로운 분야. 그러니까 훨씬 더 위험하지. 그러면 이제 경영학 오늘 처음 배우시지만 경영 마인드 또는 경영 판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위험을 고려하는 것인데, 위험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위험은 낮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낮은 걸 먼저 택하고 위험이 높은 걸 뒤로 미루는 게 일반적 상식이에요. 그러면 이 다각화가 다시 관련 다각화하고 그 다음에 비관련 다각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순서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는데 얘를 먼저 하고 얘를 나중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위험. 관련 다각화의 위험보다 비관련 다각화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경향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위험을 고려해서 위험 낮은 걸 더 선호하는구나. 먼저 택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각화긴 하지만 관련된 분야의 다각화. 그죠? 예를 들면 제 얘가 아니라 제가 생각나는 예를 들면 강호동 같은 그 씨름 선수가 연예인 쪽으로 이동했잖아요. 그건 다각화긴 해요. 제품도 다르고 시장도 달라. 그렇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관련돼요. 왜냐하면 둘 다 엔터테인 기능을 갖고 있는 건 비슷하거든.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거고, 요거 비관련 다각화는 예를 들면 그냥 햇반을 만들던 회사가 제조업체, 식품 제조업체가 영화 산업에 진출했다. 완전 관련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쪽 이렇게 된.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고려해서 의사결정한다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수지적 통합을 설명드릴 건데 수지적 통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얘 반대 개념을 상정시켜 놓고 맞비교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지적 통합의 반대 개념이 뭐냐? 그게 아웃소싱이라고 하시면 돼요. 아웃소싱. 아웃소싱은 외주 아니면 외부화 이렇게 해석해도 좋아요. 외주, 외부. 그러면 수익적 통합은 내부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내부화. 반대말이니까. 내부화, 외부화 하시면 되고, 얘를 맞비교하면서 얘의 성질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데, 그럼 수익적 통합의 장점은 뭐고 단점 뭐냐 이거죠. 장점 뭐고 단점 뭐냐. 그러면 수직적 통합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게 비용 절감.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럼 어떤 비용이 어떻게 절감이 되느냐 통합을 하면, 자, 이 수직적 통합을 설명하실 때 제일 쉬운 게 얘랑 유사한 개념으로 수직적인 아니라 통합 정도 통합을 강조하면은 비슷한 개념이 M&A거든요. M&A 인수합병 M&A. 그런데 이 M&A는 우리 인간으로 치면 결혼하는 거랑 비슷해요. 남자랑 여자랑 만나서 결혼하는. 또는 그냥 결혼까지 안 가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그 학교 캠퍼스 앞에 두 친구가 각자 원룸을 각각 얻어서 50만 원짜리 뭐 월세를 내갖고 각각 사는 것보다 둘이 진짜 마음만 잘 맞으면 방 하나 얻어서 월세를 반씩만 절감하면, 반씩만 부담하면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합치면 두 살림 하나를 합치면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이유고, 첫 번째 이유가 이거고, 두 번째 이유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통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예를 들 건데, 이 경영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주변 학문을 아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법인데, 세법. 이 세법 중에서 세법의 그 세금의 체계를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세금을 세 체계를, 분류 체계를 예를 들어서 직접세하고, 직접세 대 간접세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거든요. 분류 체계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직접세 예로는 뭐 법인세하고 소득세 정도 드시고, 간접세 예로는 부가가치세를 드시면 돼요. 이게 다 경영학 공부하다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는데, 직접세와 간접세의 의미가 뭐냐? 직접세 뭐냐? 세금을 부담하는 자랑 납부하는 자가 같은 거예요. 세금을 부담하는 자랑 납부하는 자가 같은 사람. 내 돈을, 내가 낼 세금을 내가 직접 내는 거예요. 그게 직접세고, 그러니까 법인세는 그 법인이 그 세금을 부담하면서 자기가 직접 신고해서 내죠. 소득세도 소득자가 자기가 신고하면서 자기 돈을 자기가 내잖아요. 직접세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인데, 왜냐하면 세금을 부담하는 자랑 납부하는 자가 달라요. 그게 간접세인데, 예를 들면은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한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냥 재료 쪽, 원재료 쪽이고 여기가 제조 쪽이라고 하고, 그다음 소비자가 있다가 단순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원재료를 여기한테 100원 정도의 매가로 정해서 판다고 칠게요. 100원에. 그쵸?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물건을 보내고, 이렇게 생긴 물건을 이렇게 보내면서 돈이 오는데, 돈 얼마 오냐면 110원이 와요. 부가세 때문에. 그쵸? 그러면 이제 110원이 오면은 이 110원 중에서 100원은 내가 갖고 10원은 국가에 됩니다.
국가에다가 10원은 국가 정부에다가 내죠. 그러면 부담하는 사람은 얘고 납부한 사람이 얘예요. 그럼 간접세가 되는 거예요. 얘 돈을 얘가 내는 거예요. 요 10원은 내 게 아닙니다. 이거 받아다가 나중에 회계학 공부하시면 그 예수금이라 예수금 임시로 받았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여기다 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나는 이 매가를 120원으로 정했어. 120원으로 정했어요. 150원으로 할게. 150원. 150원으로 정하면 얘한테 이제 물건을 보내죠. 이렇게 생긴 걸 보내요. 이렇게 생긴 걸 일단 보내고 돈을 얼마 받냐면 165를 받아요. 그래서 그 중에 150은 내가 갖고 15원은 정부에다 국가에다 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부담자는 이 사람이 부담하는 거고 납부자는 이 사람이 간접세인 거죠. 그런데 내부화의 장점 중에 하나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여기서의 세금 절감이 더 중요하지만 요거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 먼저. 자, 요 비회사 입장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비회사 입장을 보시면은 돈을 먼저 내고 먼저 돈이 나가고 나중에 돈이 들어와서 이걸로 이제 잘 보세요. 부가세 책임 뭐냐면 이 사람이 15원 부가세 15원을 걷어다가 내 게 아니니까 이걸 나중에 15원을 내야 되는데 그 전에 미리 10원 냈잖아요. 그래서 이걸 신고하면서 5원만 낸다고. 10원 벌써 나갔기 때문에. 그쵸? 5원만 추가로 낸다. 그 부가세 신고예요. 매출세액, 뭐 매입세액 그래갖고 빼갖고 이제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B 회사 입장으로 보면 돈이 먼저 나가고 나중에 들어와. 그쵸? 한 달 전에 먼저 돈이 나가고 한 달 후에 나중에 돈이 들어와. 그럼 이 회사 입장에서는 불편하다고. 근데 만약에 이게 한 회사가 됐어. 이게 하나를 합병했어, 이게. 그쵸? 하나를 합병하면은 여기서 일로 물건 움직일 때 이게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가세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같은 회사니까. 그리고 일로 가서 돈이 먼저 들어와.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나가. 먼저도 나중에. 그러니까 부가세 납부에 저기는 세금 자체를 절감하는 건 아니지만은 납부 타이밍을 뒤로 미룰 수 있어요. 원래는 먼저 돈이 나가고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나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가세 납부 타이밍을 뒤로 미룰 수 있어서 이자 면에서 자금 운영면은 유리하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더 근본적인 건 이제 직접세 쪽인데 직접세 쪽은요 진짜 세금 절감 목적으로 인수합병을 많이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이제 세금을 우리가 분류한 체계 중에 누진세라는 용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누진세가 뭐냐면은 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높고 소득이 낮으면 세율이 적은 게 누진세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법인세, 소득세가 누진세예요. 되게. 그래서 이제 소득이 많으면 왕창 내고 소득이 좀 적게 내는데 안 낼 때도 있고 이 누진세 제도가 생긴 이유는 부자들한테 좀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혜택을 주자. 그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니까 한 건데 그러면 어떤 회사가 이득이 굉장히 많이 나는 회사가 있다고 칠게. 이익이 많이 내서 많이 남아서 세금을 많이 내게 생겼어. 그래서 세금을 피할 방법이 있어. 뭐가 있냐면 손실이 많이 나는 회사를 인수합병하면 돼요.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나는데 세금 적게 내고 싶어요? 손실이 많이 나는 회사를 합병을 하면은 양쪽의 손익을 합하면 0에 근접합니다. 그러면 누진세니까 세율이 매우 낮고 어떤 안 낼 때도 많아. 세금 피한다고. 그렇죠? 그럼 어떤 분들은 야, 세금을 아끼려고 결혼하는 게 말이 됐냐? 세금 아낄 목적으로 신분을 바꿔서 결혼하는 게 말이 됐냐?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러면 안 되지만 기업은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은 12월 31일 날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어. 아예. 어떻게? 손실이 많은 회사를 하나 만들어. 페이퍼 컴퍼니로. 그리고 합병을 해. 그럼 세금 전략해. 다음 날 1월 1일 날 다시 분할해. 서류상으로만. 실제로 회사 설립하지 말고. 그러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거는 또 다른 방법 찾으면 돼요. 다음에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배울 때 보면은 이 인수합병의 요인, M&A 하는 요인 중에 세금 절감 목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누진세 하에서는 세금을 전략하는 목적으로 통합, M&A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장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누진세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진세라는 거는 세는 아니고 역진적이란 말을 아셔요. 누진의 반대가 역진인데 이 부가세가 되게 역진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부자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이 적게 내는 쪽인데 여기는 똑같이 내는 쪽이에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동등하게 내요. TV 하나 사면 100만 원짜리 사면 10만 원 내는데 부자들이 100만 원짜리 TV 사는 건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 세금 10만 원은 별것도 아닌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게 역진적이라고 불러요. 그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더 심화시키기 때문에 역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고요. 자, 다시 와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내부화를 주로 하는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융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융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남녀 결혼과 똑같다는 거죠. 남녀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보면은 그동안 감췄던 거, 나의 약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게 의도적으로 감춘 게 아니더라도 같이 살아보지 않으면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알게 돼요. 그 융화가 어려운 게 생기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늦게 자고 새벽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좀 몸에 잘 맞고 어떤 사람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이게 안 맞으면 힘들어요, 둘이 같이 살 때는. 어떤 사람은 뭐가 있지? 뭐 짠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싱거운 거 좋아하고 그럼 또 같이 살면 힘들어. 가끔 만나서 외식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A를 했을 때 M&A가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융화가 안 돼가지고 오히려 더 시너지가 아니라 역시너지가 생기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예를 안 드는데 재미있는 예는 많아요. 인수합병 한 다음에 실패하는 경우,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웃소싱입니다. 그럼 아웃소싱의 외부와의 장점 뭐고 단점 뭐냐 얘기할 때 이건 별도로 하지 마시고 얘네들은 상반된 개념이니까 이 단점이 장점으로 가고 장점이 단점으로 가면 돼.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아웃소싱은 융화의 부담이 전혀 없는 거죠. 융화 문제 때문에 생기는 단점은 없다. 또는 단점 그 대신에 비용이 좀 높거나 세금이 더 많이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단점을 정리하시고 추가로 단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은 잠재 경쟁자가 양성될 수 있다. 잠재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거의 예로는 우리가 나이키를 예를 들면 쉬워요. 나이키. 이 아웃소싱 하면은 아웃소싱을 제일 잘하고 성공한 기업 얘가 나이키예요. 아니면 요즘으로는 애플 같은 데 예를 들어도 애플은 직접 제작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키는 수많은 경영 기능 중에서 두 가지만 직접 하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 하는데 자기가 직접 하는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R&D 연구개발, 하나는 판매. 그 중간 과정 뭐 제조 이런 건 다 아웃소싱을 합니다. 그래서 얘 아웃소싱 받은 그 신발을 직접 만드는 회사가 예전에 우리나라 부산에 있는 신발 공장들이 많았는데 걔네들이 나이키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다 보면 몇 년간 그걸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서 나도 스스로 내 브랜드 갖고 운동화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독립하게 된다. 얘 경쟁자가 된다고. 그죠? 그래서 아웃소싱의 단점으로는 잠재적으로 경쟁자를 양성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도 얘니까 지울게요. 요 부분을 조금 더 심화 개념을 이제 소개해 보는데 우리는 이 수익주 통합과 아웃소싱은 완전 반대 개념인데 이게 너무 극단적이다. 그러니까 얘는 장점이 통제력은 높은데 단점이 유연성이 좀 떨어져요. 유연성이 좀 떨어지고 얘는 아웃소싱은 장점이 유연성이 높은데 단점이 통제력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비교해 항상. 이쪽은 통제력이 높지만 유연성이 낮고 유연성이 높지만 통제력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장점, 단점이 극명하기 때문에 이 둘을 다 좀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은 없겠냐. 그걸 준통합이라고 불러요. 준통합. 이건 교과서에 없지만 제가 일단 소개할게요. 자, 준통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의 중간 개념이에요. 하나가 조인트 벤처 형태의 수직적 통합.
이런 단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주식의 상호보유, 주식의 상호보유가 수반된 장기계약, 이런 용어 하나가 있고, 여기는 그냥 장기계약, 이런 용어가 있어요. 조인트 벤처 형태 수익적 통합, 주식의 상호보유가 수반된 장기계약, 그 다음에 장기계약.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소개받고 다음에 이거를 이해해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거래비용 이론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거래비용 이론은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조직에서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걸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끝부분이 수직적 통합 끝난 건 얘랑 같아요. 여기도 끝부분이 장기계약 끝난 건 여기도 같아요. 근데 앞에 수식어가 좀 달라서 여기는 그냥 수직적 통합이고 여기는 조인트 벤처 형태. 조인트 벤처는 이제 제가 세 번째 시간에 할 건데, 이거는 50% 내외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인트 벤처는. 위에 수직적 통합은 100%를 인수하는 거예요. 100% 사는 거예요. 이건 M&A는. 그러니까 내가 지배력, 지분율 여기는 100%라면 여기 50% 내외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는 통제력이 낮고 얘보다는 유연성이 높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인트 벤처 형태가 있고, 얘네들이 다 장기 계약인데, 그러니까 단기 계약이 아니라 장기 계약인데, 하나는 그냥 장기 계약이고 하나는 내 주식을 제가 좀 사고 제 주식을 나도 좀 사고 서로 주식을 좀 교환한, 서로 산, 그죠? 약간 피를 섞은 그런 장기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냥 장기 계약보다는 주식을 서로 이렇게 갖고 있는 장기 계약이 조금 더 끈끈하겠죠. 그러니까 통제력이 얘보다는 얘가 높고 얘보다는 얘가 높고 이렇게 해서, 유연성은 얘보다는 얘가 높고 얘가 높고 얘가 높고 이렇게 해서 중간 개념이다. 저기 너무 극단적으로 통제력이 너무 높고 유연성이 너무 낮은데 섞은 개념이 가운데 세 개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관적으로 얘네들은 장기 계약이고 얘네들은 수익 통합이고, 그럼 요거는 위에 장기 계약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장기 계약일까요? 단기 계약일까요? 당연히 단기 계약이래요. 단기. 장기 계약이 있으니까. 단기 계약. 그러니까 단기 계약이면 통제력은 더 낮고 그 대신 유연성은 더 높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잠깐 쉴 건데, 조금 이따 할 게 뭐가 있냐면 요 다학화에서 다학화 목적, 다학화 방법 이런 얘기들 제가 해야 되는, 이것도 하나 묶여 있기 때문에 그냥 잠깐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쉬고 와서는 여기 너무 구석이니까 가운데 쪽으로 옮겨가지고 이 부분을 이어서 쭉 갈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